기드 모파상 작가 단편소설 제목 한가닥 끈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문단의 거장 기드 모파상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회의 비정한 속성을 가장 날카롭게 포착해낸 작가로 손꼽힙니다. 그의 대표적인 단편 가운데 하나인 이 작품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노르망디 사람들은 근면하고 알뜰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하리만큼 타산적이고 의심이 많은 성향을 지닌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지역의 풍토와 사람들의 기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묘사하며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작품 속 시장터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사실주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고단한 노동으로 굽어버린 농부들의 신체와 가축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장터 특유의 비릿하고 거친 냄새는 독자를 순식간에 900년대 프랑스의 시골 마을로 데려다 놓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감상 포인트는 진실의 힘보다 무서운 다수의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정직함을 증명하려는 개인의 처절한 노력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교묘한 속임수로 비치는 아이러니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공포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한 사람의 명예를 결정짓는지 깊이 고민하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고데르빌 주변 시골 곳곳에서 농부들과 그 아내들이 장날을 맞아 마을로 모여들고 있었다. 남자들은 길고 굽은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온몸을 앞으로 내던지듯 천천히 걸었다. 쟁기를 미느라 왼쪽 어깨가 솟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으며 곡식을 베느라 두 다리를 벌리고 버티느라 몸이 비뚤어져 있었다. 풀을 먹여 윤기가 흐르는 푸른 작업복은 오치를 한 듯 반들거렸고 깃과 소매뿌리에는 자그마한 자수가 놓여 있었다. 앙상한 몸을 둘러싸고 부풀어 오른 그 모습은 마치 두 팔과 두 다리만 삐죽 내민 채 하늘로 떠오르려는 풍선 같았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밧줄 끝에 소나 송아지를 매달아 끌고 갔다. 짐승 바로 뒤에는 아내들이 따라붙어 잎이 달린 나뭇가지로 등을 후려쳐 걸음을 재촉하면서 닭이나 오리의 머리가 삐죽 솟은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빠르고 활기차게 걸었다. 꼿꼿하고 메마른 몸매에 납작한 가슴 위로 자그마한 쇼를 핀으로 여미고 머리에는 흰 천을 둘러 머리카락을 감싼 위에 모자를 얹고 있었다. 그때 이륜 집마차 한 대가 늙은 말 뒤를 따라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좌석에 앉은 두 남자는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짐칸 바닥에 앉은 여자는 거친 흔들림을 견디려고 양쪽 가장자리를 꼭 붙들고 있었다. 고데르빌 장터는 사람과 짐승이 뒤섞인 거대한 무리로 가득했다. 솥불, 부유한 농부들의 길고 털 긴 모자, 여자들의 머리쓰개가 그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날카롭고 째지는 듯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거친 소음을 만들어냈고 그 위로 이따금 건장한 농부의 우람한 폐에서 터져나오는 커다란 웃음소리나 집벽에 단단히 매인 소가 길게 우는 소리가 솟구쳤다. 그곳에서는 외양간 냄새, 우유 냄새, 건초 냄새, 땀 냄새간데 섞여 풍겨왔다. 시골 사람들 특유의 사람과 짐승의 중간쯤 되는 그런 냄새였다. 브레오테에서 온 오슈코른 영감이 막 고데르빌에 도착해 광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작은 끈 한 도막을 보았다. 진짜 노르망디 사람들이 다 그렇듯 알뜰한 오슈코른 영감은 쓸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워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허리를 굽혔다. 류머티즘을 앓고 있던 터라 동작이 힘겨웠다. 그가 가느다란 끈 도막을 땅에서 집어들고 조심스레 둘둘 말려는 순간 마구 만드는 말랑댕 영감이 자기 집 문간에 서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예전에 굴레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줄곧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다. 길에서 끈 한 도막을 줍는 모습을 원수의 눈에 들켰다는 사실에 오슈쿠른 영감은 일종의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얼른 그것을 작업 보관으로 감추었다가 다시 바지 주머니 속으로 슬쩍 밀어넣고는 무엇인가를 더 찾는 척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신용을 한 뒤 류머티즘 통증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몸을 거의 두 겹으로 접은 채 장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곧 군중 속으로 묻혀 들어갔다. 사람들은 흥정하고 값을 매기느라 시끄럽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농부들은 소를 살펴보고는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속을까봐 늘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좀처럼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파는 사람의 속임수와 짐승의 흠을 알아내려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여자들은 큰 바구니를 발치에 내려놓고 가금류를 꺼내두었다. 닭과 오리들은 다리가 묶인 채 겁에 질린 눈과 새빨간 볕을 드러내고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여자들은 손님의 제안을 듣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호히 값을 고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낮은 값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는 막 자리를 뜨려는 손님을 갑자기 불러 세우기도 했다. 좋아요. 그 값을 드리지요. 앙팀 영감. 그러다가 광장은 차츰 텅 비어갔고 정오를 날리는 안젤루스 종소리가 울리자 멀리서 온 사람들은 우르르 여인숙으로 몰려들었다. 주르댕네 큰 방은 식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너른 마당은 온갖 종류의 탈것으로 가득했다. 집마차, 이륜마차, 짐칸 달린 합승마차, 틸버리, 그리고 이름조차 없는 갖가지 수레들이 있었다. 진흙으로 누렇게 더럽혀지고 비뚤어지고 군데군데 덧대어진 채로 채를 두 팔처럼 하늘로 쳐들거나 코를 땅에 박고 엉덩이를 공중으로 들어올린 모습이었다. 식사하는 사람들의 자리 바로 맞은편에는 거대한 벽난로가 환한 불꽃을 뿜으며 오른쪽에 앉은 이들의 등을 뜨겁게 데우고 있었다. 닭과 비둘기, 양 다리고기를 낀 쇠꼬챙이 세 개가 빙빙 돌아가고 있었고 바삭바삭하게 갈색으로 구워진 고기 껍질 위로 흘러내리는 육즙과 구이의 황홀한 냄새가 화덕에서 피어올라 사람들의 입에 군침이 돌게 하고 흥을 돋우었다. 여인숙 주인 주르댕 영감의 가게에는 이 들녘의 귀족이라 할 만한 농부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인은 말 장수도 겸하는 약삭 빠른 사람으로 한창 때에 큰 돈을 벌어들인 인물이었다. 요리가 돌아가며 비워졌고 노란 사과주가 담긴 주전자도 비워졌다. 저마다 제 일과 사고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농작물 소식도 주고받았다. 채소 농사에는 좋은 날씨이지만 곡식에는 너무 습하다는 말이 오갔다. 그때 갑자기 집안 마당에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무관심한 몇몇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한꺼번에 일어나 입에 음식을 가득 문 채 손에는 냅킨을 들고 문가로, 창가로 달려갔다. 마을 포곡꾼이 북을 다 두드리고 나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엉뚱한 곳에서 쉬어가며 외쳤다. 고데르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터에 나오신 모든 분께 알립니다. 오늘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베즈빌 가도에서 500프랑과 사업 서류가 들어있는 검정가죽 지갑 하나가 분실되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지체 없이 면사무소나 마네빌의 포르티네 올브레크 영감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은 20프랑입니다. 그러고 나서 포곡꾼은 자리를 떴다. 멀리서 다시 한번 둔탁한 북소리와 희미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울브레크 영감이 지갑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식사는 계속되었다. 사람들이 커피를 다 마실 즈음
헌병 반장이 문턱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물었다. 브레오테의 오슈콜은 영감 여기 계시오? 식탁 끝자락에 앉아있던 오슈콜은 영감이 대답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고는 헌병 반장을 따라 나섰다. 면장이 안락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면장은 그 고장의 공증인이기도 했는데 키가 크고 위엄있게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는 사람이었다. 오슈콜은 영감.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 베즈빌 가도에서 영감이 마네빌의 울브레크 영감이 잃어버린 지갑을 줍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농부는 영문도 모른 채 자기에게 쏟아진 의심에 어리둥절해하며 면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 지갑을 주었다고요? 그렇소. 영감이. 하느님께 맹세코 그런 일은 모르오. 본 사람이 있소? 본 사람이? 누가 보았다는 게요? 마구 만드는 말랑댕 영감이요? 그제야 영감은 기억이 났고 모든 것을 깨닫고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외쳤다. 아, 그 못된 놈이 보았다고요? 면장님, 그 놈이 본 건 내가 이끈 한 도막을 줍는 모습이었소. 그러고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끈 도막을 끄집어냈다. 그러나 면장은 의심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오슈콜은 영감. 말랑댕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가 이 끈 도막을 지갑으로 잘못 보았다고 나더러 믿으라는 거요. 분노가 치민 농부는 손을 들어 자기 옆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마치 자기 진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거듭 외쳤다. 그래도 이건 하느님이 아시는 진실이요. 면장님. 자, 내 영혼의 구원을 걸고 다시 한번 말하오. 면장은 말을 이었다. 게다가 영감은 그 물건을 주운 뒤에도 거기서 돈이라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 한참 동안 진흙바닥을 살피지 않았소. 이 선량한 사내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로 정직한 사람을 모함할 수 있단 말이오. 어떻게 그럴 수가. 항변은 헛수고였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말랑댕과 대지를 시켰지만 말랑댕은 자기 증언을 거듭 되풀이하며 굽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1시간이나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오슈콜은 영감은 자청에서 몸수색까지 받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면장은 몹시 난처해하면서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그를 돌려보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면사무소를 나서자 영감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어떤 이는 진지하게, 어떤 이는 비웃듯 호기심을 드러내며 그를 캐물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분노 같은 것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끈에 얽힌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웃기만 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자신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는 같은 이야기와 항변을 거듭 늘어놓았다. 주머니를 죄다 뒤집어 보이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 늙은 사기꾼 같으니 그는 점점 더 화가 치밀고 흥분했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에 절망하면서도 끈질기게 자기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밤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는 이웃 세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며 자기가 끈을 주었던 자리를 가리켜 보였고 가는 길 내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늘어놓았다. 그날 저녁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브레오테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믿지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그 일을 곱씹었다. 이튿날 오후 1시쯤 이모빌의 채소 장수 부르통의 머슴인 마리우스 포메리 마네빌의 울브레크 영감에게 지갑과 그 안의 물건을 모두 돌려주었다. 그는 그것을 길에서 주었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터라 집으로 가져가서 주인에게 건넸다고 했다. 소문은 인근에 퍼져나갔다. 오슈콜은 영감도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장 길을 나서 그 결말까지 곁들여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의기양양했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건 말이요? 그가 말했다. 그 일 자체가 아니요. 알겠소? 거짓말쟁이로 몰린 것이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만큼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소. 종일 그는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 일요일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붙잡고 늘어놓았다. 이제 마음이 편해질 만도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쩐지 농담조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무지 납득한 것 같지 않았다. 등 뒤에서 오가는 수군거림이 느껴지는 듯도 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는 오로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고대를 빌장에 갔다. 말랑댕은 자기 집 문간에 서 있다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웃기 시작했다. 어째서일까? 그는 크리크토에서 온 한 농부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 농부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의 명치를 한 대 쥐어받고는 면전에 대고 외쳤다. 이런 큰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러고는 등을 돌려가 버렸다. 오슈쿠른 영감은 말을 잃은 채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째서 자기를 큰 사기꾼이라 부르는 것일까? 주루댕 여인숙에서 자리에 앉자 그는 또 모든 일을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몽티빌리에에서 온 말장수 하나가 그에게 소리쳤다. 가시오, 가시오. 이 늙은 망나니야. 당신 그 끝 얘기는 죄다 알고 있소. 오슈코르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지갑은 다시 찾았잖소. 그러나 상대는 계속 말했다. 입 닥치쇼. 영감. 줍는 놈 따로 있고 돌려주는 놈 따로 있는 법이요. 아무도 영문은 모르지. 농부는 말이 막혔다. 그는 마침내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그가 한패에게, 공범에게 시켜 지갑을 돌려주게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항변하려 했다. 그러자 식탁에 앉은 이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를 끝맺지도 못하고 야유 속에서 자리를 떠났다. 그는 분노에 차서 격분과 혼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노르망디 사람 특유의 약삭 발음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덮어씌우는 짓을 능히 해낼 수도 있는 위인이며 어쩌면 그것을 그럴듯한 잔꾀라며 자랑까지 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자기의 약삭 발음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 결백을 증명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그는 그 부당한 의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다시금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그 사연은 길어졌다. 날마다 새로운 증거를 덧붙였고 더욱 격렬한 단언과 더욱 거룩한 맹세를 보태었다. 모두 홀로 있는 시간에 떠올리고 미리 다듬어둔 것들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끈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의 논리가 교묘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그를 믿지 않았다. 저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의 증거지.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 일은 그를 좀먹어갔고 그는 헛된 노력으로 자신을 소진시켰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장난꾸러기들은 출정에서 돌아온 군인에게 전투 이야기를 시키듯 그에게 끈도막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해 즐겼다. 그의 정신은 점점 약해져 갔고 12월 말이 다 되어 그는 자리에 누웠다. 그는 1월 초에 숨을 거두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하면서도 그는 자기의 결백을 거듭 호소했다. 끈 한 도막, 끈 한 도막. 자, 여기 있소.
면장님, 심층 해설입니다. 프랑스의 드넓은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농민들의 삶을 이토록 차갑고도 명징하게 그려낸 작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드 모파상의 짧은 이야기는 고데르빌이라는 작은 마을의 장날 풍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가는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물감을 덧칠하듯 농부들의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옷자락, 그리고 가축들의 소란스러움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독자의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그들은 땅에 붙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쟁기를 미느라 어깨가 솟고 곡식을 베느라 다리가 벌어진 그들의 육체는 그 자체가 노동의 역사이자 가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는 단순히 배경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나 견고한 현실의 토대 위에서 발생하는지를 암시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브레오테에서 온 오슈콜은 영감이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노르망디 사람으로 길바닥에 떨어진 작은 끈 한 도막조차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검소하고 알뜰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류머티즘으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리를 굽혀 그 보잘것없는 끈을 줍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구 제작자인 말랑댕 영감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는 앙숙 관계였습니다. 오슈콜은 영감은 자신의 가난하고 구차한 모습을 원수에게 들켰다는 수치심에 주운 끈을 얼른 감추고는 무언가를 찾는 척 연기를 합니다. 이 짧은 찰나의 거짓 행동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마을에는 500프랑이 든 지갑이 분실되었다는 공고가 울려 퍼지고 오슈콜은 영감은 면장에게 소환됩니다. 면장은 말랑댕 영감의 증언을 토대로 오슈코른이 지갑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목격합니다. 오슈코른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주온 끈을 꺼내 보이며 결백을 주장하지만 면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슈코른은 평소에도 약삭빠르고 영악한 노인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평판이 진실을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오슈코른이 끈을 꺼내 보이는 행위를 진실의 증명이 아니라 지갑을 감추기 위한 더 교묘한 연출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잃어버렸던 지갑이 실제로 발견되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슈콜은 영감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갑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슈콜은 이제야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 믿으며 기뻐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었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슈콜이 다른 사람을 시켜 지갑을 돌려주게 했다는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슈콜의 절박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범죄자의 뻔뻔한 변명으로 치부하며 즐거워할 뿐입니다. 오슈콜은 영감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해 날마다 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고 더 간절한 맹세를 보탭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비웃음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대중에게 오슈콜의 이야기는 진실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무료한 일상을 달래주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일부러 끈 이야기를 꺼내며 그를 조롱합니다. 개인의 명예와 생명이 걸린 문제가 타인에게는 단순한 유흥거리로 전락하는 과정은 인간 사회의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오슈콜은 영감이 끝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참혹합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야위어 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끈 한 도막을 외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를 괴롭힌 것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는 수치심과 억울함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집단의 편견에 의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고발입니다. 작가는 오슈코른의 죽음을 통해 진실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소통이 아닌 단절과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 본성의 여러 단면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확증 편향입니다. 고데르빌 사람들은 오슈코른이 영리하다는 선입견을 품고 있었고, 그 선입견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갑이 발견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집단의 가학성입니다. 사람들은 오슈코른의 고통을 보며 연민을 느끼기보다 그를 조롱하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셋째는 자아의 붕괴입니다. 오슈코른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을 돌보기보다 외부의 인정을 받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파멸시킨 셈입니다. 작품 속 배경인 노르망디의 풍토도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작가는 그곳 사람들의 기질을 약삭빠르고 의심 많다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기질은 험난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존 본능이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때 공동체는 서로를 핥히는 전쟁터가 됩니다. 오슈코른과 말랑댕의 갈등 역시 그 뿌리는 아주 사소한 이권 다툼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한이 편견과 결합할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지를 작가는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작품은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온라인 광장에서도 우리는 제2의 오슈코른 영감을 목격하곤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당사자의 해명은 또 다른 비난의 빌미가 되는 현상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익명의 대중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난도질하는 무책임한 시선들은 고데르빌 장터에서 비웃음을 던지던 농부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파상의 문체는 매우 건조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는 인물의 내면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그들의 행동과 표정, 주변 환경을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오슈코른 영감이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결백을 호소하는 장면이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하는 장면은 군더더기 없는 문장 덕분에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동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인 끈 한 도막이라는 외침은 긴 여운을 남깁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진실이자 동시에 그를 파멸시킨 굴레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끈을 줍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타인의 시선과 결합하여 어떤 괴물로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슈코른의 비극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인간관계의 불투명성과 사회적 폭력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진실의 무게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오슈코른 영감의 죽음은 단순히 한 노인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신뢰와 공감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요구합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터로 나갔던 그 노인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말랑댕의 시선과 고데르빌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풍성한 해설과 분석을 통해 본 이 작품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거대한 비극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이 고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읽힙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세상, 그리고 거짓이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유통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 오슈콜은 영감의 삶은 묵직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그의 억울한 외침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지나친 낙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책을 덮는 순간만큼은 타인의 사소한 끈 한 도막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려는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오슈콜은 영감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세상의 조롱 속에 숨을 거두었으나 끝까지 자신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투박하고 미련해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는 대신 진실을 지키려다 쓰러진 고독한 투사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파상이 그려낸 이 비정한 세계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결국 인간에 대한 예의와 이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기드 모파상의 소설 한가닥근은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 농경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잔인함과 집단적 관기, 그리고 한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를 정교하게 해부한 심리적 비극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오슈콜은 영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노르망디 농촌 사회의 특수한 경제적 관념과 그에 따른 개인의 방어 기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슈콜은 전형적인 노르망디 농부로 묘사되는데 작가는 그를 진짜 노르망디 사람답게 알뜰한 인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알뜰함이란 단순히 낭비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해 모든 사소한 가치를 포착하려는 강박적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가 길바닥에 떨어진 보잘것없는 실 한 가닥을 줍기 위해 류머티즘으로 고통받는 몸을 굽히는 행위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핍에 대한 공포와 자원 확보에 대한 강박적 욕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행위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심리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변모합니다. 오슈콜은이 끈을 줍는 순간 자신의 원수인 말랑댕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근원적인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수치심은 오슈콜은의 자아와 사회적 페르소나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을 정직하고 건실한 농부로 규정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이득에도 집착하는 자신의 궁상맞은 모습이 원수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에서 자존감의 훼손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그가 취한 방어 기제는 은폐입니다. 그는 끈을 주운 행위를 숨기기 위해 마치 다른 소중한 물건을 찾는 듯한 거짓 행동을 취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이 짧은 순간의 연기는 오슈콜은의 심리 상태가 이미 타인의 평가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후에 벌어질 거대한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오슈콜은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의존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말랑댕이라는 대상에 대해 강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투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지갑 분실 소동과 그에 따른 헌병의 등장은 오슈콜은의 불안을 극대화합니다. 면장 앞에 불려간 오슈콜은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억울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주머니에서 끈을 꺼내 보이지만 이 진실의 증거는 오히려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역설적인 도구가 됩니다. 면장과 마을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가치가 없는 끈 한 가닥을 줍기 위해 그토록 공을 들였다는 오슈콜은의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인간의 인지적 오류 중 하나인 확증 편향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슈콜은이
지갑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그의 모든 행동을 그 전제에 맞춰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끈을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살핀 행위는 돈이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탐욕스러운 행위로 둔갑하고 그의 격렬한 항변은 유죄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연기로 치부됩니다. 오슈코른과 말랑댕의 관계도는 이 갈등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과거사였던 마구 굴레에 관한 다툼은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혐오를 형성했습니다. 말랑댕은 오슈코른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가학적 충동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끈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채 그것이 지갑이었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유포합니다. 이는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말랑댕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이나 기만성을 오슈코른에게 투사하여 그를 사회적 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결백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슈코른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거대한 사회적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갑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되돌아왔을 때 오슈코른이 느꼈던 일시적인 안도감과 승리감은 그의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하는 비극적인 반전이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결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심리는 오슈코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공범을 사주해 지갑을 돌려주게 했다는 더 정교하고 악의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집단 심리는 매우 잔혹합니다. 대중에게 오슈코른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웃고 즐길 거리가 필요했을 뿐이며 오슈코른이라는 인물을 영악하고 교활한 노르망디 사람의 전형으로 박제함으로써 자신들의 무료함을 달랩니다. 오슈코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수록 대중은 그것을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웃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슈코른의 심리는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오로지 끈 한 가닥의 진실에 달려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거나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는 행위에만 매몰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아 침식의 과정입니다. 외부의 부당한 평가가 내면의 자아를 완전히 장악하여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논리를 다듬고 새로운 단어를 선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행위는 무너져가는 자아를 지탱하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였지만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기 파괴적인 기제이기도 했습니다. 오슈코른이 겪은 신체적 쇠약과 죽음은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육체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신신체 장애의 결과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당했으며 그를 바라보는 비웃음 섞인 시선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어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끈 한 가닥을 외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은 그에게 있어 진실이란 생명보다 소중한 자존의 근거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믿어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의 진실은 광인의 헛소리와 다를 바 없게 취급됩니다. 모파상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의심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집단이 한 개인을 소외시키고 파멸로 몰아넣는 과정이 얼마나 쉬운지를 냉소적으로 묘사합니다. 결국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오슈코른이라는 개인의 내면적 자만심과 수치심, 말랑댕의 악의적인 투사, 그리고 대중의 냉담한 확증 편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덫입니다. 오슈코른은 그 덫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얽매이는
비극적 순환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지갑 도둑으로 몰린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 전체가 타인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근원적인 존재 부정에 있었습니다. 모파상은 한 가닥 끈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소재를 통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사회적 관계의 허구성, 그리고 진실이 외면받는 시대의 어두운 시면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포착해냈습니다. 오슈코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종말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유희로 소비하는 비정한 인간 군상에 대한 뼈아픈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기드 모파상의 한 가닥 끈과 함께 읽으며 그 주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작품으로 같은 작가의 대표작인 목걸이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목걸이는 허영심과 사소한 우연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가닥 끈과 매우 유사한 궤적을 그립니다. 주인공 마틸드는 단 하룻밤의 화려함을 위해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스러운 노동과 가난 속에서 보냅니다. 한 가닥 끈의 오슈코른이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려다 파멸했다면 마틸드는 자신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려다 삶의 정수를 상실합니다. 두 작품 모두 사소한 사물인 끈과 목걸이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상징물로 작용하며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실이 인물의 희생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모파상 특유의 냉소적인 리얼리즘과 인간 비극의 본질을 공유합니다. 오슈코른의 억울함과 마틸드의 허물을 나란히 놓고 읽는다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과 그 속에서 발버둥치는 자아의 초상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추천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입니다. 비록 시대적 배경과 문학적 화법은 다르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다 파멸한다는 주제의식에서 두 작품은 깊은 공명감을 형성합니다. 심판의 주인공 요제프 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체포되고 보이지 않는 법정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는 한 가닥 끈에서 오슈코른이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확증 편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법정에 서서 끝내 무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이 관료주의적이고 실존적인 부조리를 다룬다면 모파상의 작품은 사회적 편견과 집단 심리의 부조리를 다룹니다. 두 작품을 함께 읽음으로써 독자는 개인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집단적 믿음에 대항하여 진실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소외와 고독의 무게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심도 있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